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다닐 때 미팅이라는 거 했죠. 다른 학교 학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미팅. 어떤 사람이 나올까? 참 가슴 설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같이 새로운 책을 만날 때의 미팅. 나가는 그런 기분이었다. 이 말씀 드리면서요. 이미 아시겠지만은 정말 유명한 소설입니다. 셰익스피어 소설 같은 경우에 유명하긴 하지만은 막상 읽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다면은 이 소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영화도 보고 연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대하면서 상당히 심리적 부담은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 꼭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서로 상충한다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지라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그겁니다. 여러 가지 걱정하느니 일단 한번 뛰어들어 보자. 이런 생각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일단 뛰어든 사람이다. 무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폭풍의 언덕은 문학 동네에서 나온 폭풍의 언덕을 텍스트로 하더라. 이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번역은 상당히 구어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기존의 번역서들이 좀 문어체적으로 좀 딱딱한 번역이었다면 굉장히 쉽게 번역하려고 했는 게 좀 가볍게 대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정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작가인 에밀리 브론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딱 한 권의 소설만 남겼고 이 소설을 쓴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은 도무지 어디서 오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주로 주목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에밀리 브론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북아일랜드 출신이고 그저 농촌에 있는 아주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이었고요. 그런데 캠브리지를 들어갈 만큼 뛰어난 아버지가 그걸 갖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재능을 갖고 있었다 할까요? 아시다시피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영국의 양대 명문 대학이지 않습니까? 성공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농촌에 있으면서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성공의 목사가 되면서 브론테라는 성을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 성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북부 지역,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북부 지역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목사였기 때문에 사제관에서 늘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그런 에밀리 브론테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역적인 특성을 또 염두에 두시고 1801년 이렇게 시작되지요. 소설 배경이 1800년도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1818년에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2살 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에밀리 브론테가 갖게 되는 성격 형성은 어릴 때부터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관계됩니다. 두 언니가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그 죽음에 깊숙이 관계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또 더군다나 이 사제관은 공동묘지가 바로 보이는 그런 쪽에 있었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동묘지 속에 집이 있다면은 끔찍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서양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특히 바로 사제관 뒤쪽에는 또 공동묘지가 있고 교회와 묘지는 항상 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스러운 건 아닌데 어떻든 죽음이라는 문제가 깊숙이 이 작품 속에도 관계된다. 폭풍이 바람이 많이 부는가 보다라고 자연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이 소설은 그 자연적인 폭풍을 말하려는 것보다는
거기에 은유적인 게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weathering이라는 단어가 이같이 바람이 아주 세게 불면서 회오리가 일어나는 것, 그냥 바람이 휙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또 바람이 세게 회오리가 일어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바람을 weathering이라고 해서 북부 지역에서 주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weathering heights라는 얘기는 그건 폭풍의 언덕, 이게 일본이 먼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번역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마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 부는 그런 게 초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weathering heights라는 거는 이 작품이 벌어지고 있는 집 이름입니다. 이 집 안에서 벌어지는 마치 폭풍과 같은 일들이 앞으로 쭉 전개됩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두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폭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도무지 일어날까 궁금하시죠? 일단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겁니다. 현실적인 삶과 작품을 쓴 작품 속의 삶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 할까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들은 글을 잘 썼습니다. 아마 아버지로부터 그런 글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각자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각자 상상을 가지고 영국의 어떤 지역을 곤달이라는 지역을 상상하고 그 곤달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그 지역에서의 일어나는 일을 서로 얘기로 나누기도 하고 일찌감치 각자가 자기 소설을 그렇게 쓰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세 자매가 함께 시집을 하나 냈는데 그 시집이 2권밖에 안 팔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를 쓸 게 아니고 소설을 출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세 자매가 동시에 내놓은 소설이 각각 다른 소설입니다만은 이때에 나온 소설이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인 삶과 그들의 작품 속에서의 창조한 삶이 이들은 일찌감치 많이 달랐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순전히 머릿속으로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들 속에서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그 같은 창조가 일어났지 않는가? 그 같은 창작이 일어났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에서 보는 부분이 바로 심리적 요소를 들여다봅니다. 물론 심리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 대한 얼마나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특히 여성의 지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으로서는 투표권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여성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성은 많은 제약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격정적인 사랑이 나오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배신도 나오고요. 또 그러면서 끝까지 원수 갚아 나가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같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자그마치 15번이나 영화화 될 수 있었던 게 그야말로 아주 탄탄한 구조라든지 또 이같이 사람을 혹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화 또 많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든 황무지가 있다면은 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은 실제 황무지였습니다. 이 소설의 외부적인 환경도 황무지고요. 그런 황무지 지역이 있다면은 그 내면은 억압과 당시의 도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 소설이 틀림없이 남자가 썼을 거다. 워낙 저항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요. 또 두 번째에 당연히 이 소설을 발표할 때 당시는 여자가 소설을 쓴다는 건 그게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명을 사용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가명을 씁니다만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이게 어떤 남자가 썼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번도 결혼한 적 없고 결혼은 고사하고 한 번도 연애한 적도 없는 사람이 이같이 어떻게 막장 드라마 같은 연애 소설을 이렇게 써냈을까? 또 이 단순히 연애 소설 정도만 아니고요. 여기에는 당시의 시대상들이 아주 신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상들도
많은 경험을 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늘 집안에서 글 쓰거나 조용히 있는 성격을 가진 게 에밀리 브론테의 특징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그 언니는 외부의 활동도 좋아하고 유부남하고 연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언니였다면은 또 동생도 작가입니다. 세 사람 다 작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거든요. 그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제인 에어라는 작품이 언니가 쓴 작품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수줍은 은둔자의 10년에 떠오르는 야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도덕적으로 말도 안 돼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야성적인 면, 그래서 남성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같이 오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게 결국은 이들이 가졌던 생각들인지 이들이 관심 가졌던 것들이 후일에 영국 문학사에서 영국의 정신사에서 따른 동력이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시대를 앞서 봤다는 부분을 보게 되지. 그녀는 평생 정신적 순결을 간직했으며 그녀보다 엄격하고 용감하며 올곧은 사람이 문학사에는 거의 없었다. 조르주 바타유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브론테는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에 나중에 다른 정언이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경우에 자기에 대해서 남겨놓은 건 없습니다.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든지 또 언니, 아까도 말씀드린 제인 에어를 쓴 그 언니가 남겨놓은, 언니가 정언하는 그런 걸로 해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당시에 이 소설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1847년에 평한 부분들인데요. 이처럼 짐승 같고 야만적인 작품을 여자가 썼을 리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교훈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광기 어린 미친 사랑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인간 본성에 이토록 어둡고 끔찍한 바닥을 파헤칠 수가 있는가 이런 건데요. 결국은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막장 드라마라는 겁니다. 이 막장 드라마 그거 왜 봐 아까운 시간에. 그런데 형태가 막장 드라마 같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갖고 있는 여러 타상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막장 드라마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특히 인간 심리에 대한 묘사들이 너무 잘 돼 있고요. 당신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 시대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소설을 앞으로 길게 그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갈 텐데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요. 또 여기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제가 해설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해설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더 다른 연구들도 참 많으니까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이만큼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본문으로 가봐야 될 텐데 책을 낭독해 주시는 분이 이선희 님이 계속해서 낭독해 줍니다. 사실은 좀 스토리가 있는데 본인이 좀 얘기하시죠. 그렇게 했더니만 기어코 얘기하지 않으시겠다 해서 제가 좀 대신 말씀드리면요. 환우입니다.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지난번에 작은 땅의 야수를 읽으실 때 보면은 자꾸만 모자를 쓰고 나오는 이유가 항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머리가 다 빠지고 그렇게 참 힘든 상태에서도 이같이 쭉 문학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해오신 이선희님께 정말 박수를 보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도 정신적인 거를 딱 잡고 문학에 깊숙이 힘참해 들어간다 할까요? 문학에 깊이 빠져드는 모습이 저는 너무 대견하다 할까요? 아무튼 그러나 이 두꺼운 책, 이 책을 다 이번에도 낭독해 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요. 투병 생활 가운데서 꼭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염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장 1801년 방금 주인 양반 댁에 다녀왔다. 이제 그는 내가 신경 써야 하는 유일한 이웃이다. 경치 좋은 시골인 것이다. 영국 땅을 전부 뒤져본들 이다지도 완벽하게 세속 잡사에서 동떨어진 곳이 어디 있으랴. 더할 나위 없는 염세가의 천국이로구나. 정막 강산을 반씩 나누어 가질
히스클리프 씨와 나는 너무나도 어울리는 한 쌍이로구나. 대단한 친구다. 내가 말을 세우자 의심이 가득한 그의 검은 눈은 눈썹 뒤편으로 움푹 들어가고 내가 이름을 댔는데도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는 그의 손은 조끼 안쪽으로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니 그는 상상도 못했겠지만 나는 그에 대해 적잖이 호감을 느꼈던 것이다. 히스클리프 씨 되십니까? 내가 물었다.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이 대꾸였다. 록우드입니다. 댁에 새로 새들어 살게 된 이사 오자마자 가급적 서둘러 찾아뵙자 생각했습니다. 티티세 지나는 농원을 빌려주십사 하고 부득부득 청을 드린 것이 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올려야겠게 어제 듣자 하니 따로 생각해 두신 티티세 지나는 농원은 내 소유요. 히스클리프 씨가 질겁하면서 끼어들었다. 누가 내게 폐를 끼친다면 내가 가만 놔둘 리가 없지. 들어오시오. 이 들어오시오라는 악물린 잇새로 새어나오며 꺼져버려의 느낌을 전해주었다. 그가 기대고 서 있는 문짝까지도 그가 내뱉은 초대의 말과는 달리 조금도 열리지 않았다. 내가 초대에 응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은 이런 상황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무뚝뚝함이 도를 넘어 나보다 더한 듯한 인간에게 흥미를 느꼈던 것이다. 히스클리프 씨는 내 말이 몸통으로 문짝을 밀겠다고 용을 쓰는 것을 보고서야 조끼에 넣었던 손을 꺼내 사슬을 풀었다. 그러고는 언짢은 기색으로 자갈 깔린 소로를 앞장서 걸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앞마당으로 들어서면서 하인을 불렀다. 조지프 로구드 씨가 타고 온 말 끌어가고 과일주 좀 가져오고. 집안에 하인이 하나밖에 없나 보군 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이 복합적인 명령 때문이었다. 이러니까 포석에 풀이 날 수밖에. 풀 뽑는 하인은 소들 뿐이구먼. 조지프는 늑수그레야 했다. 아니 늙은이였다. 너무 늙은이였다. 정정하고 힘센 늙은이였지만 주님요. 그는 역정이 솟구친다는 듯 혼잣말을 했고 나한테서 말고삐를 넘겨받은 내내 내 얼굴을 못마땅하게 쳐다보았다. 그 표정이 너무 못마땅해 보이기에 나는 이 늙은이는 식후에 주님께 소화를 의탁해야 하는 처지인가 보다. 이 늙은이가 주님을 찾은 것은 나의 갑작스러운 내방과는 아무 상관없다 하고 너그러이 짐작해 주었다. 폭풍의 언덕은 히스클리프 씨가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폭풍이라는 말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런 높은 곳이 감당해야 하는 대기의 격동을 가리키는 이 고장의 표현이다. 이렇게 높으니 사시사철 상쾌하고 통풍은 좋겠다. 절벽 위로 불어오는 북풍의 위력은 본체 가까이에 있는 전나무 두어 그루가 미처 못 자라고 심히 기울어져 있는 것과 앙상한 관목 한 무더기가 마치 태양에게 구걸하는 거지처럼 모두 팔을 한쪽으로 뻗은 것으로도 능히 짐작된다. 다행히도 성견 지명 있는 건축가가 건물을 튼튼하게 지었다. 창은 좁게 해서 벽 안 깊숙이 넣었고 우묵한 곳마다 돌을 돌출시켜 바람을 막았다. 나는 문지방을 넘기 전에 일단 건물 정면에서 남아돈다 싶게 많은 괴이적은 부조들에 감탄해 주려고 잠시 멈추었다. 특히 가운데 출입문 위쪽의 부스러지는 부조에는 그리핀들과 외설적인 사내 아이들이 새겨져 있었고 나는 그 틈에서 1500이라는 연도와 헤어턴 언쇼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나는 이 퉁명스러운 집 주인에게 두어 마디 평을 들려주고 이곳의 내력을 들려달라고 할 생각이었지만 그를 보아하니 지체 없이 들어오든가 아예 가버리든가 하라는 것 같았고 나는 내실을 구경하기 전까지는 성미 급한 그를 건드릴 마음이 없었다. 건물 안에 발을 들여놓자 현관이나 복도 같은 것도 없이 곧바로 공용 거실이었다. 이 고장에서는 유난히 이곳을 큰 방이라고 한다. 보통은 부엌과 접시를 합친 공간인데 폭풍의 언덕의 경우 부엌은 뒤쪽 어딘가로 밀려난 듯 싶다. 어쨌든 두런두런 하는 말소리와 덜컥덜컥 하는 그릇 소리가 안쪽 어디선가 들려왔고 거대한 벽난로 주변에 볶거나
끓이거나 구웠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벽 위에서 반짝이고 있어야 할 구리 냄비나 양철 어레미들도 보이지 않았다. 반짝이는 것이 있기는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 빛과 열을 화려하게 반사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참나무 장식장의 천장까지 닿을 듯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백남 접시, 그리고 군데군데 놓여있는 은주전자와 대형 술잔들이었다. 하지만 반자 없는 맨 천장이라서 유심히 살피면 지붕의 골조가 그대로 보이고 귀리빵이나 쇠고기, 양고기, 훈제 돼지고기의 허벅지살을 올려놓은 나무 선반 쪽만 겨우 가려졌다. 벽난로 위로는 형편없는 낡은 엽청들이 잡다하게 내걸려 있었고 기병 곤청이 한 쌍 있었다. 벽난로 선반의 장식은 요란하게 칠한 차통 셋을 주르르 늘어놓은 것이 전부였다. 바닥은 매끄러운 하얀 돌이었고 의자들은 등받이가 높고 수수한 예스러운 형태의 녹색 처리되어 있었으며 육중한 검은색 의자 한두 개는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장식장의 아치 모양 다리 밑에 젓갈색의 거대한 사냥개 암놈이 낑낑대는 새끼들에 에워싸인 채로 휴식 중이었고 다른 개들은 다른 구석들로 기어들었다. 이런 집안, 이런 가구가 반바지를 입고 각반을 두를 때 멋있어 보이는 튼튼한 다리와 완고한 표정의 검소한 북부 농부의 것이었다면 이상할 것이 없었다. 반경 5, 6마일을 넘지 않은 이 산골 마을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어느 집이든지 식후의 적당한 시간에 찾아가면 둥근 탁자에 거품이 이는 맥주잔을 올려놓고 안락의자에 앉은 집주인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히스크리프 씨는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사는 방식과 묘하게 대조를 이룬다. 생김새는 거무튀튀한 집시인데 옷차림과 행동거지는 신사다. 물론 신사라고 해도 시골 나리 수준이다. 허술하고 뚱한 데가 있다는 것이다. 허술하다 해도 틀려 먹었다고 말하기가 힘든 것은 당당한 자세와 잘생긴 외모 때문이며 뚱한 것을 상놈의 오만함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진다. 나는 본능으로 안다. 히스클리프 씨의 무뚝뚝함은 감정을 꾸미고 내보이는 짓, 곧 상호간 호의의 표명을 혐오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는 사랑도 증오도 남몰래 할 것이고 사랑했다고 사랑받게 되고 미워했다고 미움받게 되는 것은 어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아니,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지금 나는 너무 관대하게 나 자신의 특징을 그의 특징으로 여겨주고 있다. 그가 악수를 청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이유는 내 경우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다. 나와 같은 유형의 인간이 많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어머니는 내가 결코 안락한 가정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난 여름에 내가 안락함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한 달 동안 해변에서 화창한 날씨를 즐길 때였는데 어쩌다가 나는 아주 매력적인 분과 친분이 생겼다. 그녀가 나를 무시하는 동안 나에게 그녀는 그야말로 여신이었다. 입으로 내 사랑을 말한 적은 없지만 표정에 말이 있다면 내가 넋이 나갔다는 것은 바보 천치라도 알았을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내 마음을 알아주었고 내 시선을 받아주었다. 얼마나 다정한 눈빛이었는지. 그런데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고백하기도 부끄럽지만 달팽이가 제 속으로 숨어들듯 냉담하게 내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점점 냉정해지고 어색해졌다. 아무 죄도 없는 가엾은 그녀는 결국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실수에 감당할 수 없으리만침 당혹스러워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졸라 해변을 떠났다. 나는 이런 묘한 성향으로 인해 무정한 남자라는 평판을 얻었지만 얼마나 과분한 평판인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나는 집주인이 앉으려고 하는 쪽과 반대쪽에 자리를 잡았고 침묵을 메우기 위해서 어미개를 쓰다듬으려고 했다. 어미개가 새끼들을 놔두고 슬금슬금 나의 다리 뒤쪽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말려 올라간 입술에 침을 뚝뚝 흘리는 이빨이 뭔가 물어뜯을 것 같았다. 내가 손을 대자
어미개는 목구멍 소리로 길게 으르렁거렸다. 개 건드리지 마시오. 히스클리프 씨가 어미개와 비슷한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더 사납게 굴지 못하도록 개를 걷어찼다. 버릇없이 굴면 얻어맞아야지. 애완용이 아니니까. 그런 다음 성큼성큼 옆문으로 가서 다시 소리쳤다. 조지프! 조지프는 지하실 밑에서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올라오겠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주인이 하인에게 달려 내려갔고 나는 흉포한 암캐 한 마리와 험상궂은 털 복숭이 양치기 개 2마리의 말동무로 남겨졌다. 새 말동무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지켜봤다. 나는 그들의 송곳니와 친교를 나누고 싶은 열망은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침묵이 무례라는 것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3인조를 향해 눈을 찡긋하고 상을 찌푸리는 짓을 저질러 버렸다. 내 관상의 어떤 점이 그렇게 짜증스러웠는지 모르지만 암놈 쪽이 갑자기 격분하더니 내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나는 그놈을 집어던지고 급히 식탁을 옮겨 앞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이것이 벌집을 통째로 건드리는 짓이었다. 크기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한 4발 달린 악마 대여섯이 저마다의 은신처를 뛰쳐나와 결집했다. 나의 뒤꿈치와 상의 자락에 공격이 집중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군사력의 열쇠를 무릅쓰고 적들을 부지깽이로 받아쳤지만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는 집안의 병력을 큰 소리로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히스클리프 씨와 하인은 점액질 체질인 듯 태평스럽게 지하실 계단을 올라와 나의 하를 도두었다. 우르렁 소리와 깽깽 소리로 날로 가는 그야말로 폭풍속이었는데 그들은 평소에 비해 단 1초도 더 빨리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다. 다행히도 부엌 지원군이 먼저 도착했다. 겉옷을 말아올리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건장한 여자가 프라이팬을 휘두르면서 달려와 주었던 것이다. 그녀가 들고 온 무기와 혀를 적절히 휘둘러준 덕에 폭풍우는 마술에 걸린 듯 잠잠해졌으며 오직 그녀의 육중한 몸뚱이만이 바람이 몰아친 직후의 바다처럼 크게 들썩였다. 그녀의 주인은 그제야 무대에 등장했다. 대체 무슨 소란이야? 히스클리프 씨가 물었다. 한바탕 푸대접을 받은 다음이라서 나를 쳐다보는 그의 눈을 참기 어려웠다. 정말 대체 무슨 소란인지 내가 웅얼댔다. 귀신 들린 돼지떼도 여기 짐승들보다는 순하겠소. 차라리 호랑이 떼를 풀어놓지. 히스클리프 씨는 내 앞에 술병을 놓고 식탁을 제자리로 옮기며 말했다. 가만히 있는데 해코지할까? 개가 집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한잔 하겠소? 됐습니다. 물리지 않았소? 나를 무는 놈을 내가 가만히 둘까? 히스클리프 씨가 씩 웃었다. 자, 그가 말했다. 진정하시오. 로구드 씨. 여기 한 잔 드시오. 이 집에는 손님 오는 일이 극히 드물어서 솔직히 말하면 나나 개들이나 손님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거의 모릅니다. 록우드 씨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나는 고개 숙여 답례하고 히스클리프 씨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했다. 개새끼들의 행동에 삐친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느껴지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나를 희생시켜 이론자를 더욱 즐겁게 해준다는 것은 정말 꺼려지는 일이었다. 내가 삐쳐 있을수록 그는 즐거워했으니까. 그는 바람직한 세입자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신중한 계산 속이었겠지만 앞뒤 잘라먹는 퉁명스러운 말투를 다소 누그러뜨렸고 자기가 보기에 내가 관심 가질 만하다고 생각되는 화제를 꺼냈다. 내가 지금 응거하는 곳의 장점과 단점이 화제에 올랐다. 그는 화제에 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감을 얻은 나는 방문을 마치기에 앞서 내일 다시 들르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내가 다시 침입당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도 가보려고 한다. 그와 비교하면
놀랍게도 나 자신이 무척 사교적인 사람으로 느껴진다. 자, 먼저 1장을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느낌이 어떠시나요? 일단 느낌이 좀 기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냥 폭력적인 것, 소위 말하는 영국 신사적인 거는 눈꼽만큼도 없다. 그냥 아주 거친 산 사람들의 얘기구나. 산 사람들의 말과 산 사람들의 방식이구나. 사람을 만나도 아주 반가워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말은 더더욱 잘하지도 않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소설 1장인데도 불구하고 요 1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요것조차도 아주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소설 전체가 좀 특이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소설 형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화자가 자꾸만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얘기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 지금 1장에서는 로그우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나간다면은 그 다음 어떤 데 가게 되면은 이 사람 마치 어떤 액자 속에 쑥 들어가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어떤 다른 사건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시간적인 것들 마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구성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거는요,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이 소설을 읽게 되면요, 매우 어려워집니다. 매우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선 액자식 구성으로 됐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다가 이 소설은 등장인물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이게 누가 누구야? 처음에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주자주 등장인물을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또 다시 그 연관들을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우리 이름도 아니고 이 같은 이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마구 등장하는 거라든지, 특히 액자식 구성에 익숙치 못한 사람이 이걸 읽을 때는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넘겨서야 되는데, 아무튼 요 1장 한 장에도 보시게 되면 구성상에 매우 치밀하게 구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짤막한 거지 않습니까? 한 15분밖에 안 되는 그 짤막한 1장인데도 첫 번째 보면은 로그우드 씨가 히스클리프를 만나는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이 도시 사람으로서 온 사람이 찾아왔는데 별로 반기는 것도 없고 여기 이 사람은 자기가 새들을 살 수 있는 그 새들 집을 찾으려고 여기에 왔더라 했었는데 네 멋대로 하라, 와도 좋고 안 와도 괜찮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 화자는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또 심지어 호감까지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참 매우 자상한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이 히스클리프가 갖게 되는 독특한 느낌을 자기는 내가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른다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지,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도입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은 전개 1, 전개 2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저택의 외부 환경입니다. 이렇게 봤더니만은 1500년 은쇼 가문이라고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집이고 또 은쇼라는 사람이 이 집을 처음으로 지었구나라는 연도와 또 그 바깥에 있는 좀 기괴한 그런 부족 장식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렇게 평범한 그런 농촌의 농가 같기는 한데 또 방 안에는 총기류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사나운 개가 한 5, 6마리 정도의 개들이 거실에 같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특히 히스클리프는 보면은 한편으로 약간 신사 같은 면도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그런 영국 런던의 신사 같은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집시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요, 과거에 자기가 해변에서 겪었던 연애담을 회상합니다. 우연히 해변에서 만났던 그 여인, 사실은 그 여인께 썸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외관상으로 자기 표정에 만일 말이 있다면은
이 표정에서 분명히 내가 이 여자께 거의 미쳐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거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여자께 빠졌던, 잠시 자신이 겪었던 한 연애담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연애담을 왜 넣어놓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은 세상을 해석할 때에 독특한 자기 방식으로 마구 해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독자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때에 보면은 자기는 고독한 염세주의자였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여자로 관계 속에서 받았 얘기 가운데에 염세주의라는 게 지금 히스클리프하고 같은 느낌이 아닌가,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이제 개가 이렇게 앉았으니까 새끼를 젖을 먹이고 있던 개가 들어 누웠다가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앉아있는 의자 뒤로 이렇게 오길래 개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쓰다듬을 했을 때 개부터 벌써 하면서 그렇게 개가 어르렁거리는가 하면은 집주인이 이렇게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로부터 거실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하는데 이 개들이 이 새끼 난 암놈 한 마리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공격할 태세가 되니까 각각 자기 자리에 구멍에 숨어 있다는 것, 틀어박혀 있던 개들이 와랑 뛰어나와서 한꺼번에 5, 6마리들이 공격하여 나옵니다. 그러니 소리 지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지하에 있던 남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도 급하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평소에 자기네들 하는 방식으로 1초도 더 빨리 오지않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데, 다행히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 한 사람이 프라이팬을 가져와서 달려드는 개를 마구 휘저으면서 그렇게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개들의 습격을 통해서 위기를 보게 되고 절정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결말 부분에는 이제 사태가 진정되면서 히스클리프가 술을 한 잔 내놓고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술을 한 잔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로그우드는 불쾌함 속에서도 오기가 생겨서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같이 술 마시는 장면으로서 1장이 끝났습니다. 지금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이 1장 하나부터라도 여기가 도입, 전개일, 전개이, 사파,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소설이 갖고 있는 형태를 잘 따르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들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작가는 뛰어난 반어법적인 방식으로서 이 소설에 긴장감도 줄 뿐더러 특이함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치 아이러니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서 신뢰할 수 없는 화자다. 이 화자가 말하는 게 우리가 읽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 믿어도 되나 할 정도로 이런 불안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아주 독특한 방식이죠. 그래서 먼저 이 얘기합니다. 이 화자가 히스클리프를 만나고 난 뒤에 가면서 맞아, 참 나하고 케미가 맞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그러면서 로그우드는 자기 자신이 아주 낭만가로서 히스클리프하고 아주 잘 통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적막강산을 반씩 나누어 가질 히스클리프 씨와 나는 너무나도 어울리는 한상이구나. 대단한 친구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완전히 자기 혼자서 빠져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연애사에서 썼던 직유법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따옴표를 해서 보시게 되면요, 달팽이가 제 속으로 숨어들듯 냉담하게 내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래서 로그우드 씨가 갖게 되는 은둔자적인 모습을 매우 파괴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야성적일, 여기서 로그우드 씨는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달팽이 껍질 속으로 속 들어가 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히스클리프의 고립은 뼈에 사무치는 정오와 맹렬한 파괴에서 비롯되는 한마디로 야성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결국 이 같은 아이러니를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로그우드의 시선,
이 시선을 고지고대로 믿다가는 낭패 볼 수도 있어. 아무튼 진실이라는 건 이 이면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서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결단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특이한 기법으로서 소설을 쓰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이인화와 직유법을 통한 자연물을 상징화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객관적 상관물을 합니다. 이 소설에서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본문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면서 볼게요. 앙상한 관목 한 무더기가 마치 태양에게 국을 하는 거지처럼 모두 팔을 한쪽으로 뻗은 것으로도 능히 짐작된다. 어떻게 되나요?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이 집에 있는 나무들조차도 어떻게 어인화시켜 놓은 거죠. 마치 태양에게 국을, 나무가 뭔 태양에게 국을 하나요? 이런 직유법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무튼 이 같은 혹독하고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태양, 결국 사랑이죠. 사랑을 박탈당한 채 생존을 위해서 비틀거리면서 기형적인 방식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이 나무들처럼 이 집의 운명과 이 집의 내면적인 일들도 이같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아주 탁월한 짤막한 요 문장을 통해서 일종의 암시를 준다고 할까요? 복선을 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모순적 어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또요. 어서 들으시오. 라는 악물린 이세 사이로 새어 나오며 그 다음 문장 보시면 꺼져버려 라는 느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생김새는 거미튀튀한 집시인데 옷차림과 행동거지는 신사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모순어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신사라 해도 시골 나리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히스클리프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성경적인 인유를 여기서 보이면서 야만성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개들이 거실에서 손님을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오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돼지 떼도 여기 짐승들보다는 순하겠소. 차라리 호랑이 떼를 풀어놓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33절에 나오는 군대 귀신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 집은 1500년이라는 은쇼라는 가문이 가졌던 거다라고 집 외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어찌하여 이같이 히스클리프가 지금 살고 있는가? 히스클리프는 성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히스클리프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어떻든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마침내 여기에 있던 전통 가문, 은쇼 가문을 밀어내고 그렇게 신분적 동료가 날카롭게 일어나고 있는 영국 사회를 이 첫 장부터 바로 깔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여러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느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이 소설은 매우 달라지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소설의 무대인 영국 북부의 요크셔 지방입니다. 나무도 잘 자라지 못할 정도의 거칠고 척박한 황무지인데 이 황무지에다가 여기에는 월드링이라는 말 그대로 폭풍이라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대로를 감당해내야 되는 소위 말하는 격동기를 견뎌내야 되는 그런 고장에 대한 얘기고 앞으로 그런 얘기가 이 소설에 쭉 나올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창은 좁게 해서 이제 집 외부를 보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집을 처음에 지은 사람은 다행히 창은 좁게 해서 벽안 깊숙이 갖다 넣었고 바깥에 우묵한 곳에는 돌을 이렇게 마구 돌출시켜서 마치 요새처럼 바깥에 그런 험한 날씨 그런 날씨에 견뎌낼 수 있는 요새처럼 지은 건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거친 기절도 여기에 그대로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아무튼 도시 문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산골에 이 집 이름이 말씀드린 대로 월드링 하이츠. 그래서 폭풍의 언덕이라는 집 이름을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소설이 쓰여지고 있는 사상적 배경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낭만주의와 바이런의 영웅적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할까 반발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성과 합리성, 그다음에 도덕 이런 것에 대한 정면으로 반발합니다. 결국 파괴적인 정념과 야성을 여기다가 갖다 내놓는 거죠. 이성주의라는 로구드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 짐승들 앞에는 우스꽝스럽게 당하는가 하면은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도덕 밖에서 타오르는 히스클리프는 낭만주의 특유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런적인 영웅, 어둡고 흉포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반항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 사상적 배경이 이같이 낭만주의와 바이런적인 영웅이 이 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고딕 문학의 미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 외부에서 봤을 때 기괴한 그래핀들, 부조 조각들이죠. 이런 부조 조각들, 그 다음에 엄사는 실내에 걸린 형편없는 낡은 엽총들, 잡다하게 내걸렸고 심지어 기병 권총까지도 한 상에 있는 이런 모습들, 어둠침침한 그런 거실에 통제 불능의 사나운 맹견들이 각각 사이즈가 다른 큰 놈들만 해도 한 5-6마리가 거실에 같이 살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면은 좀 특이한 그런 거죠. 그래서 18, 19세기에 유행했던 고딕 소설의 전형적인 무대 장치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형태가요. 이는 독자를 단숨에 어스스한 그런 불길한 심령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당시 종교적인 위선 이런 거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이 늙은이는 식후에 주님께 소화를 의탁해야 하는 처지인가 보다 하고 너그리 짐작해 주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주여 주여를 찾으면서 남에게는 한없이 불친절하고 극도로 배타적인 늙은 하인 조지프를 통해서 당시 요커스 지방에 있었던 그 같은 엄숙하고 맹목적인 갈뱅주의, 청교도적 칼빈주의죠. 위선과 형식주의 그런 것을 신랄하게 폭렬하게 그렇게 꼬집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만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참고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가급적이면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는 마칠 테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날 소설 본문에 따라서 중간에 끊기가 곤란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또 짧게 갈 수도 있도록 좀 양해해 주셔야지 너무 길다 이렇게 여러분이 불평을 말씀하시게 되면은요 제가 하는데 상당히 그 부담이 됩니다. 또 들으는 여기에 부실하게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되면서 제대로 못해서 막상 방송하고 나면은 제가 많이 아쉬운 경우도 생기고 해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좀 조절하는데 이래서 어렵구나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